저는 정혜룡입니다. 올해 79이에요. 평생을 몫으로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이 마을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며 살았죠. 손에 쥐어본 것이라곤 망치와 대패뿐이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넓더군요. 아니, 집이 넓은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겠죠. 매일 저녁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30년을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혼자 끓인 김치찌개는 맛이 없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이 안 나요. 국간장을 더 넣어봐도 다시다를 더 쳐봐도 소용없더군요. 어쩌면 맛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밥을 떠서 입에 넣으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억지로 삼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밤이면 더 외롭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밤마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누가 왔다더라, 동네 슈퍼 주인이 아프다더라,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요. 이제는 그 목소리가 없습니다. 천장만 보다가 잠이 들어요. 어떤 날은 잠결에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납니다. 옆을 봐도 아무도 없어요. 베갯잎만 축축하게 젖어 있을 뿐이죠. 나이 들어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땐 울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요즘 들어 자식들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전화를 해요. 딸 수진이는 주말마다 찾아오겠다고 난리예요. 처음엔 참 고맙더군요. 혼자 사는 늙은이를 걱정해주는 자식들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할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려요. 좋아서가 아닙니다. 불안해서죠.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 싶어서요. 민수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물어보더군요.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당연히 저 이름이죠. 그랬더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증여를 미리 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했어요.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걱정하는 건 제 노후가 아니라 세금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얼마나 세금을 떼일지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네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냐고, 만약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했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집에서 쓰러져도 며칠씩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효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를 데려가서 이 집을 비워두고 싶은 거겠죠.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팔든지 새를 놓든지 하려는 속셈일 겁니다. 저는 아들 눈을 봤어요. 민수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시선이 자꾸 옆으로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저런 눈빛을 하다니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들을 의심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나이 들어 외로우니까 괜한 피해의식을 갖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눈빛이, 말투가, 태도가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를 노리는 눈빛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비싼 사과였습니다. 한 알에 5,000원은 할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제게 사과 깎아드린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위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 하더군요. 하지만 시선은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거실 장롱, 벽에 걸린 액자, 베란다 쪽 창문까지요. 마치 감정사처럼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사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더니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역시 딸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보다 섬세하고 다정하잖아요. 그런데 수진이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친구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한번 시세라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어요. 하지만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냐고, 작고 편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사위가 거들었어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시설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실도 있어서 안전하다고, 병원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다 있다고 했어요. 이런 오래된 단독주택은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수진이가 걱정하는 건 제 편의가 아니었어요. 이 집을 팔아서 생기는 돈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 차액이 남잖아요. 그 돈을 노리는 거겠죠. 수진이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알아본 아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평수도 적당하고 가격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물어보더군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집값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사위가 나섰습니다. 요즘 이 동네는 평당 1,000만 원은 한다고 했어요. 이 집이 40평 정도 되니까 대략 4억 정도 된다고 계산하더군요. 4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딸이 저런 눈으로 날 보다니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이 집을 팔고 2억짜리 아파트로 옮기시면 2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다고 했어요. 필요하시면 자기들이 관리해 드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피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수진이와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들었습니다. 사위가 말하더군요. 아버님을 설득해서 빨리 집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요.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이 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오빠도 노리고 있을 텐데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자기네 집으로 모시면 집 처분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 자식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내 등 뒤에서 재산을 나눠 가질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일어나 가방을 챙기더군요.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친구도 데려와서 시세 좀 알아보자고 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아픔은 처음이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고통스럽더군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차릴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게 뭡니까? 이 집 한 채와 아내가 남긴 예금 조금,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땅 한 떼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그게 큰 돈인가 봅니다. 그 돈 때문에 늙은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나 봅니다. 혹시 제가 내일 당장 죽기라도 하면 저 애들이 슬퍼할까요? 아니면 재산 계산부터 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애들이 그럴 리 없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제 등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서요. 그 눈빛이, 그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작업실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작업실에 거의 가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장들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그대로였습니다. 대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감이 느껴지더군요. 이 연장으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구를 만들었을까요? 제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작업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에요. 그 사람은 10원, 100원도 아껴가며 모았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했어요.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예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2,5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아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을까요? 장 보러 갈 때도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이 마트 저 마트 뒤졌던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마을 입구 땅 문서도 있었어요. 그 땅은 제가 40대 때 산 겁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죠. 논도 밭도 아닌 그냥 잡초만 무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값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이 집 등기부 등본도 꺼내봤습니다. 45년 전에 제가 직접 지은 집이에요. 젊었을 때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땅을 사고 제 손으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렸습니다. 이 집 한 칸 한 칸에 제 땀과 피가 배어 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늙어서는 손주들과 함께 살겠다는 꿈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이 다 깨졌습니다. 자식들은 이 집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돈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추억이 담긴 집이 아니라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재산일 뿐이에요.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진짜로 날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요.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점심은 드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좀 내달라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고요. 민수와 수진이를 둘 다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물어보더군요. 무슨 일이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어요. 민수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무슨 결정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저는 만나서 말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하나 하려고요.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말로 자식들 마음을 시험해 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할 거짓말은 이거예요. 재산을 다 잃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통장이 텅 비었다고 말하려고요. 집도 땅도 다 저당 잡혔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짜로 저를 걱정할까요? 아니면 실망하고 돌아설까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식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도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희는 저와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죠. 도희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는 것 같다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도희는 한숨을 쉬더군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희 아들도 그랬대요. 어머니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답니다. 집값이 아까우니까요. 도희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도희한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시험해 보겠다고요. 도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실을 알아내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확실하게요. 자식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지 제 재산을 사랑하는 건지 말이에요. 도희가 물어봤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그것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요.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도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고요.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자식들이 서툰 방식으로 걱정하는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사위랑 나누는 이야기를요. 재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말, 오빠한테 빼앗기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한다는 말을요. 도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주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게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일요일 오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같이 온다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연습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러울까 고민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할까? 아니면 사업을 잘못해서 날렸다고 할까요?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도 했습니다. 창피해 보이려고 했어요. 무안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아들, 딸 앞에서 제 꼴이 말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토요일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재산이 없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예상한 대로 자식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쓰라린 진실을 아는 게 나으니까요. 적어도 진실을 알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괜찮을 거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잠결에 운 거죠. 일어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식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거짓말을 시작할 거예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제가 말이에요.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왔어요. 둘 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했으니까 궁금했겠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요. 민수와 수진이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달에 전화가 하나 왔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더래요.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답니다. 수진이가 입을 벌렸어요. 아버지, 설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속았다고 했어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그 사람들이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어요. 통장에 있던 돈을 다 이체했다고 했습니다. 2,500만 원 전부요.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요. 진짜로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부끄러웠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있다고 했어요. 마을 입구 땅도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누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명의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개발이 끝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했대요. 저는 욕심이 나서 도장을 찍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땅은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고 저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더군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집뿐이라고요. 그것마저 은행 대출이 좀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대출은 없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제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대출 이야기를 보탰어요. 팔아봐야 얼마 남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자식들 얼굴을 봤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를 걱정할까요? 아니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울음을 참는 게 보였어요. 아니, 화가 난 걸 숨기는 거겠죠. 저를 걱정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날아간 재산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요. 달리 갈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네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열기가 없었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안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자식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울었나 봐요. 하지만 저를 걱정해서 운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돈이 날아갔으니까요. 수진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으실 수가 있냐고요.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조심하셨어야죠.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걱정보다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실망만 안겨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있다면서요. 일요일인데 무슨 회사 일이 있을까요? 그냥 여기 더 있기 싫은 거겠죠. 재산 없는 늙은 아버지 옆에 있기가요. 수진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다시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짜로 올까요? 아니면 이제 발길이 뜸해질까요?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더 아프더군요.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다는 걸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을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두세 번은 전화했을 텐데요.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목요일 저녁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수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올까 궁금했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일요일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오후 3시쯤 왔어요. 혼자 왔더군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과일이든 반찬이든 뭐라도 들고 왔는데요. 이번엔 빈손이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수진이는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하더군요. 저는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지금 자기네 형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운영이 힘들다고 했어요. 요즘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서 동네 미용실은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월세도 올랐고 재료비도 올랐대요. 남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수진이 딸, 그러니까 제 손녀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문제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다고요. 게다가 딸애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한대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러려면 돈이 엄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와달라는 거겠죠. 돈을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집을 정리하시면 차익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 돈으로 손녀 학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큰 돈을요. 이제는 남은 게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자식들한테 폐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자기가 너무 기대를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쉽게 속으셨냐고, 조금만 조심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제 건강도 제 노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받지 못하게 된 돈이 아쉬운 거였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 집밖에 남은 게 없냐고요. 다른 숨겨둔 재산은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집이 전부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물었어요. 그럼 이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팔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라고요.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거기는 간호사들도 있고 같이 지낼 어르신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어요. 요양원은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손녀 학비는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미국 유학을 가려면 1년에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년이면 2억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국내 대학은 안 되냐고요. 그러면 훨씬 저렴할 텐데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애가 꿈이 있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손녀 꿈일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유학을 보내려는 걸까요? 주변에 자랑할 거리가 필요한 거겠죠. 수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오빠한테도 도움을 청해봤다고 해요. 민수한테요. 그런데 민수도 형편이 안 좋다면서 거절했대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결국 아버지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졌다고요. 정말 난감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러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수진이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할 일이 있다면서요. 현관문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딸이 떠난 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어요. 이제 수진이도 발길이 뜸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의 마시지도 않았더군요. 그만큼 마음이 급했던 거겠죠.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수진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빠른 속도로 떠나더군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씁쓸했습니다. 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밤이 됐어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거짓말이 이렇게 확실한 결과를 보여줄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정말로 재산만 원했던 거예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을 너무 믿었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부모를 더 생각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틀렸어요. 아니, 어쩌면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자식들도 함부로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늙고 병들고 재산도 없는 늙은이에요. 자식들 눈에는 그저 짐일 뿐이겠죠. 부담스러운 존재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살았습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들 먼저 챙기고 새 옷 살 돈 있으면 자식들 옷부터 샀어요. 대학 보내느라 빚도 졌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갚았어요.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제 노후 자금도 다 털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네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혼자 텅 빈 집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더 늙어 보이더군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작업실로 내려갔어요. 연장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이후로 처음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녁 드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의 안 먹었지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왜 오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냥 얼굴이나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어색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가 왔어요. 이번에도 아내와 함께 왔더군요. 며느리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본론을 꺼내기 전에 분위기를 만드는 거겠죠. 한참 후에 민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저는 들으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지금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다고 했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자기가 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이제 50 넘었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집안 형편이 정말 빠듯하다고 했어요.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대요. 저는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는 걸까요? 저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부탁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이 집을 좀 빨리 정리하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출도 있다고 했잖아요. 팔아봐야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집을 팔라고 하네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라도 있으면 지금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여유 생기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절박하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고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자기네 집으로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방은 좁지만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나 봐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반대할 수는 없었겠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겠다고 했어요. 민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기들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기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집은 못 판다고요. 여기가 제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나더니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서 민수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여보, 진짜로 시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실 생각이에요?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데요? 애들도 있고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모실 생각 없어. 그냥 집 팔게 하려고 그런 거야. 집만 팔면 되잖아. 그 돈으로 우리 급한 불 끄고 아버지는 요양원에 보내면 돼. 며느리가 물었어요. 요양원 비용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집 판 돈에서 얼마 떼어내면 되지. 그리고 몇 년이나 살겠어.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다니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안 판다고 하시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방법이 있어. 치매 진단을 받게 하면 돼. 그럼 법적으로 자식이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시아버지는 멀쩡하신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사기도 당하셨잖아.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돼. 병원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진단서 받는 건 어렵지 않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좀.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순 없어.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아니야. 조금 빨리 정리하는 것뿐이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요. 잠시 후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정리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거예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현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세요. 며느리는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니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니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악몽이길 바랐어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민수가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몇 년이나 살겠어. 그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제 아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야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새벽녘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헬쑥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저도 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도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에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도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얼굴이 왜 그러냐고, 많이 아프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민수가 와서 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우연히 엿들은 대화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도희는 듣고 있다가 입을 막았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쓰게 웃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위로가 됐습니다. 도희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고요. 제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통장에 있는 돈, 이 집, 땅까지 전부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도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을 자식들한테 주실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도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정말 그러실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후회는 이미 했다고요. 그동안 자식들만 믿고 살았던 것을요. 제 인생을 자식들한테 다 바친 것을요. 그게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도희가 물었습니다. 기부는 어디에 하실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하겠다고요. 부모 없는 아이들, 자식 없는 노인들한테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시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고 했어요.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라고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통장을 정리하려고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기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기부하고 싶은 곳에 연락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좌번호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고 은행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내가 쓰던 컴퓨터예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고아원을 검색했어요.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한 곳을 골랐어요. 사진을 보니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더군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한테 제 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기부하실 건지 물어봤어요. 저는 2,500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 전부요. 원장 선생님이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잘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꼭 아이들을 위해 잘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2,500만 원 전부요. 통장 잔액이 0이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 남은 건 집과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팔 수 없었어요. 제가 살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일단은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자식들한테 통장을 정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돈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더 이상 저한테 관심이 없어지겠죠. 목요일 저녁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통장 정리했다고요. 돈을 다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통장에 있던 돈 전부 고아원에 기부했다고요.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쓴 거라고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자식들은 생각 안 하시냐고, 자기들도 힘든데 왜 남한테 돈을 주냐고 따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필요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제 뜻으로 한 거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시간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생각도 안 하시고요?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없어도 잘 살 거라고요. 자기 인생이 있잖냐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금요일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과 땅 시세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땅도 확인했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집은 3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땅은 8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합치면 12억 정도라고 계산해 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팔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했어요. 그저 시세만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명함을 주고 갔어요. 12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다 기부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집이 필요했어요. 제가 살 곳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시골집을 하나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닷가 마을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요. 그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기 전에 이 집과 땅을 팔아서 전부 기부할 겁니다.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결정을 말했어요. 도희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시겠냐고요.
자식들 없이 혼자 사시는 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미 외롭다고요. 자식들이 있어도 외로운데 없으면 뭐가 다르겠냐고 말했습니다. 도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라면 제 결정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반대했겠죠. 자식들이 그래도 당신 자식이라고 용서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용서하기 힘든 거니까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자식들 없이 살아갈 준비요.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민수와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와서 듣으라고 했어요. 반드시 둘 다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알겠다고 했어요. 점심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기부 영수증, 통장 사본, 집 등기부 등본까지요. 자식들한테 보여줄 증거들이었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었겠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지 않았어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둘 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끝까지 들으라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걱정한 거라고요. 수진이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들었다고,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피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재산 이야기를 했다고요. 집을 빨리 정리하자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오해가 아니라고 내가 직접 들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통장에 있던 돈 전부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2,500만 원이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말로 기부한 게 맞았으니까요. 수진이도 서류를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땅도 나중에 전부 기부할 거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요.
너희들한테 물려줄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재산만 원했지 나를 원한 게 아니니까요. 수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한 푼도 없다고 해도 나를 모시겠냐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겠냐고 물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 재산을 사랑했을 뿐이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 곳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어요. 시골로 내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 거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랑은 연락도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라고요. 진짜로 나를 보고 싶을 때만 오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요. 이미 결정했다고요. 너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후회하실 텐데요. 저는 웃었어요. 후회는 이미 했다고요. 너희들을 믿었던 것을요.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라고 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마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자식들 없이 사는 인생이요. 두렵기도 했지만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맛있었어요. 김치찌개가 제대로 맛이 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밤에 도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도희는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사시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도희가 물었어요. 언제 시골로 내려가실 거냐고요. 저는 다음 주쯤 알아보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도희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외로우실 거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도희는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또 밝았어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키운 자식들을 포기한다고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요. 자식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도희와 함께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시를 벗어나니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넓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탁 트인 하늘이었습니다. 도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사시는 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다고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폭우였어요. 배들이 떠 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동산을 찾았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전화로 미리 연락해뒀던 터라 집 몇 군데를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봤어요. 너무 낡았습니다. 벽지가 다 떨어져 있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도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데서는 못 사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집은 좀 나았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방이 2개의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마당도 조금 있었어요. 텃밭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였습니다. 도희가 물었습니다. 이 집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바다도 보이고 딱 좋다고 했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라고 했어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다시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제 집이 됐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열쇠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후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리고 아내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작업실에 있던 연장 몇 개도 가져왔어요. 도희가 도와줬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청소도 해줬어요.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회를 시켰어요. 싱싱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자주 전화하겠다고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도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했어요. 도희는 그날 저녁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혼자 있게 됐습니다. 조용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제 재산을 노리지 않는 이곳이 편했어요. 그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한 어부가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부는 환영한다며 웃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을 둘러봤어요.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체국도 있었어요. 보건소도 있더군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점심때 슈퍼에 들렀어요. 라면과 김치를 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 근처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곳이라고요. 도시 사람들은 심심해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창문을 열어두고 먹으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았어요. 텃밭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상추랑 고추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땅을 파며 땀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노동이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땅만 팠어요.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는 걸 봤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떨어졌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이 노을을 좋아했을 텐데 싶었습니다. 함께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밤이 됐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별로 뒤덮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잔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어요. 슈퍼 할머니는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부들은 생선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텃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 씨앗이랑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날마다 물을 줬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도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지낸다고 말했어요. 여기 와서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희가 말했습니다. 민수하고 수진이한테서 연락 왔냐고요. 저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는 게 오히려 좋다고요. 이제는 자식들 생각도 별로 안 난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을 돌봤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젊은이가 내렸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가까이 오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손자 서준이었습니다. 민수 아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을까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주소를 도희 할머니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걱정돼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서준이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아늑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기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좋다고 말했어요. 서준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하고 고모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할아버지 재산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요.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자식들도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서준이는 진심이었어요.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자기가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손자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서준이는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서준이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려움도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몫으로 사신 것처럼 자기도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가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힘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서준이가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서준이도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서준이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밤이 됐습니다. 별을 봤어요. 오늘따라 별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손자가 찾아왔다고요. 좋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직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곳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걷고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텃밭에서 상추가 자랐어요. 고추도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채소들이었어요. 직접 따서 먹으니 맛이 더 좋았습니다. 슈퍼 할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다고요. 외로움에도 익숙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다고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서준이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왔어요.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을 사왔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걷기도 했어요. 어느 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고모한테 연락 안 하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요. 저는 웃었어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남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서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는 할아버지 편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할아버지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서준이 같은 손자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웃으며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바다 빛깔이 달라졌어요. 여름보다 더 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바람도 선선해졌어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와 있었어요. 함께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어요. 저는 서준이한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요. 서준이가 물었어요. 뭐예요, 할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라고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한테 진심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자식들은 내 재산만 봤다고 말했어요. 그게 제일 슬펐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이 아니라 슬픔이었다고요. 내가 키운 자식들이 돈 앞에서 변하는 걸 보는 게 슬펐다고 말했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아버지하고 고모예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용서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내 길을 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가끔 외롭다고요. 하지만 혼자가 더 편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떠나도 진심은 남는 법이라고요. 내가 나를 찾아오는 것, 도희가 전화하는 것, 그게 다 진심이잖냐고 했어요. 그런 진심이 있으니까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은 다 잃었지만 진심을 얻었다고요. 그게 더 값진 거라고 했어요.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자기가 계속 찾아올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이 섞여 있었어요. 하늘이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노을 같구나 싶었어요. 끝자락에 왔지만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평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이가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어요.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둘씩 별이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이 별로 가득 찼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 손으로 키운 채소였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였어요.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요. 말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자식들은 변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외롭지만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한 게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은 떠나도 진심은 남습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아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제 평온합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준이가 찾아오고 도희가 전화를 해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이요. 외롭지만 당당한 삶입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에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당신 선택이 옳았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바닷가를 걷고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돈은 떠나도 진심은 남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온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정혜룡입니다. 79의 늙은 목수예요. 재산은 없지만 진심은 있습니다. 자식은 떠났지만 평온은 남았어요. 바다로 온 목수는 이제 여기서 삽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보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